지금 보시고 있는 시리즈 과달카날 2차 대전투에서 지난번 영상까지는 일본군이 힘든 행군 끝에 공격 일시를 3번이나 연기해가면서 1942년 10월 24일에 겨우 미군 진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려고 했으나 하루 전날 지휘관이 교체된 일본 우익대는 거의 대부분 전투 시작도 못했으며 거기다 잘못된 보고로 최종 목표인 미군 핸더슨 비행장을 점령했다고 알고 있다가 나중에 아직도 전투 중 혹은 전투 개시 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까지 언급했습니다. 일본군은 이후에 이번 전투를 지난번 카와구치 시대의 제1차 총공격에 이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해 제2차 총공격이라고 불렀는데요. 깊은 정글과 험준한 산악지대 남쪽을 무리하게 도는 바람에 결국 지난번보다 몇 배 이상의 훨씬 더 많은 병력을 동원했음에도 그 주축 중 하나인 우익대가 거의 사라지고 3,000명 규모의 해안 공격대도 작전착오로 괴멸돼서 미국 측에서는 이후에 배틀 포 핸더슨 필드라고 부르게 될 이 전투는 10월 24일 밤과 25일 새벽에는 일본군 좌익대인 제29연대의 전투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어느 일본군 참모는 오해로 빚어진 우익대의 비행장 점령 소식을 듣고 즐거워하면서 천하일품의 밤이라고 자신의 일지에 썼다고도 하는데요. 이런 실망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좌익대는 무언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럼 공격 첫날 일본군의 유일한 희망인 좌익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일본 좌익대 제29연대 후미 쪽에서 전진하던 제3대대에서 실종되었던 중대장 한 명이 미군 철조망을 발견했고 곧바로 일본 척후병들을 향해 미군이 기관총을 발사했다는 것까지 다루었습니다. 척후병들은 포복 자세로 일본군 진영까지 퇴각했습니다. 당시 제29연대 제3대대 제11중대장이었던 카츠마타 지로 대위는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바로는 미군 1선은 경계진지라서 화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미군 기관총 사격의 강도가 너무 세서 의아할 지경이었다고 회상합니다. 카츠마타 지로 대위는 태평양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이 당시 과달카날 전투에 대한 회고록을 통한 생생한 기록을 많이 남겼는데요. 센다이 제2사단이 라바울에 상륙했을 때 사령부에서 미군에 대해 팜플렛을 나눠줬는데 거기에는 미군은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 오전에 훈련을 전부 마치는 등 일본군처럼 맹렬히 훈련하지는 않는다는 정보가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미군을 어느 정도 쉽게 바라본 이런 생각은 이곳 과달카날에서 곧 깨지게 되고 카츠마타 대위는 25일 오전 미군 진지를 과연 뚫고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고 회상합니다. 돌격을 앞두고 있는 일본군 앞에 있는 철조망 뒤쪽에 있는 정글에서는 두 군데에서 미군 기관총이 불을 뿜는 것이 보였습니다. 카츠마타 중대장이 주저하는 사이 대대부관 쿠메 중위는 미군 진지는 경계 진지에 불과하고 일본군의 존재를 지금 알아차렸으니 지금 바로 돌격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30분만 더 지체한다면 야포 사격까지 맞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에 제발 지금 돌격해달라고 말하면서 부탁한다는 말까지 합니다. 대대장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사이 카츠마타 중대장은 하는 수 없이 돌격을 자원하고 옆에 있던 공병소대장에게 미군 진지와의 사이에 있는 철조망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기지만 공병소대장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불만을 표시하다가 결국 따라가기로 합니다. 카츠마타 중대장은 공병대가 실패할 경우 보병부대 병사들이 철조망을 자를 도구가 없으니 군도를 가지고 있는 소대장들이 그걸로 철조망을 자르라고 명령합니다. 위험한 임무를 맡은 공병소대원들 중 일부는 수통에 얼마 남지 않은 물을 전부 마셔버리고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다 전사한다 라고 말하면서 수통을 땅에 내동댕이 치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던 요시히 타다오 소좌는 카츠마타 대위에게 미안하다는 듯이 공격을 부탁한다는 말을 합니다. 아마도 중대장보다 계급이 낮은 대대부관이 먼저 총대를 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카츠마타 대위의 11중대 병력은 미군 진지로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기습을 목표로 하는 것이어서 말소리, 총소리도 내지 말고 전진해야 했는데요. 미군 기관총 진지가 있는 정글까지 약 100m 정도 남았을 무렵 선도부대는 10m 정도를 전진하고 다시 풀숲에 엎드립니다. 정글 속의 미군은 아직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카츠마타 중대장이 4-5m 옆에서 잠시 위치를 확인하고 원위치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중대 전원이 일어서서 전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중대장이 위험을 직감하고 부대의 선두로 달려나왔고 아직도 미군은 일어서서 전진하는 일본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대의 가운데쯤에서 와 하는 함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카츠마타 중대장은 이번에는 큰 소리로 병사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군도 접근하는 일본군을 알아차리고 좌우의 기관총 진지에서 일제 사격을 가해왔습니다. 미군에 발견된 이상 이제 소리를 내지 말고 가야 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중대장의 명령 없이 왜 병사들이 일어서서 소리를 질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때 미군 기관총 진지는 좌우에 하나씩 있었고 일본군 제11중대는 좌측의 제2소대, 우측의 제3소대, 가운데는 중대장이 이끄는 병력이 2열 종대로 전체 대형은 4열 종대였습니다. 미군 기관총 진지에서는 이미 사격을 가하고 있었고 미군이 설치한 철조망이 보이는 순간 철조망이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동시에 왼쪽에서 접근하던 제2소대의 선두에 선 병사들이 지뢰를 밟아 사상자가 났습니다. 카츠마타 중대장과 11중대 병사들이 맞닥뜨린 미군 철조망은 한 번만 넘으면 되는 울타리형 철조망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지붕형 철조망이었습니다. 미군의 사격에 겁을 먹은 일본군은 본능적으로 철조망 앞에 엎드렸고 철조망을 못 뚫고 전진을 못하면 전부 죽는다는 것을 안 카츠마타 중대장은 병사들에게 엎드리지 말고 전진하라고 소리치면서 본인도 앞으로 나섭니다. 하지만 철조망을 돌파하려고 하는 사이 미군은 기관총과 박격포로 계속 사격을 가해왔고 중대의 거의 대부분이 괴멸당하고 맙니다. 카츠마타 중대장은 간신히 철조망을 돌파해 앞에 엎드린 후 살아남은 병사들을 불렀으나 3명밖에 따라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중대병력은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대답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제11중대의 돌격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카츠마타 대위의 제29연대, 제3대대, 제11중대의 공격을 받은 곳은 바로 미 해병대 체스티플러 중령의 제7연대, 제1대대 중 A중대가 맡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해병 제7연대 제1대대는 룽가강 쪽으로 가면서 C, B, 그리고 혼성 중대 순으로 배치되었는데 일본 좌익대인 제29연대에서 제3대대와 더불어 주력으로 나섰던 제1대대는 10월 24일 밤 밀림을 헤매다 미군 방어선과 접촉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제11중대와 함께 일본군 제3대대의 주력이었던 제9중대는 플러중령의 C중대의 방어선 앞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원래 제9중대는 제11중대의 뒤를 따라서 같은 코스로 진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연락을 맡은 아까 등장한 대대부관이 전사하는 바람에 이 사항은 전달되지 못합니다. 구중대장은 간밤에 실종되었다. 간신히 다시 부대를 찾아온 마키타 유키오 중이었습니다. 제9중대는 제11중대의 공격 잠시 후 미군 진지에 대해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때 생존했던 제11중대장 카츠마타 대위는
제9중대가 공격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증언과 미군 배치에 따르면 A중대와 C중대 간의 거리는 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9중대 병사들은 공격 개시와 함께 함성을 지르면서 미군 진지로 돌격을 감행했으나 미군이 매설해 놓은 지뢰와 기관총 공격, 박격포 공격으로 9중대 병력은 약 5분 만에 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이때 카츠마타 중대장은 자기 중대의 남은 병력을 모아 미군 배후를 치려고 했으나 소리 질러서 명령을 내려도 응하는 병사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육사 54기인 9중대장 마키타 유키오 중위도 미군 철조망 건너 약 100m까지 진출했으나 결국 23세의 나이로 전사하고 맙니다. 일본군으로서는 정말 어이가 없는 전투 결과였습니다. 일본 좌익대 제29연대 제3대대 제9중대의 10월 25일 새벽 전투에서 미군 쪽에서 활약한 해병들 중 한 명이 바로 존 바실론입니다. 존 바실론은 1916년생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골프 캐디로 몇 년 일하다가 1934년 육군에 입대해 필리핀에서 3년 복무를 마치고 다시 미국에 돌아와 트럭 운전사로 일하다가 1940년에 다시 해병대에 입대합니다. 거달카날에서 체스티플러 중령 휘하에 제7연대 제1대대에 배속돼 10월 25일 새벽에 일본군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의 계급은 거너리 서전트, 우리말로는 중사로 번역하는 모양입니다. 이날 전투에서 바실로는 M1919 브라우닝 기관총 진지 2군대를 지휘하고 있었고 곧이어 일본군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존 바실로는 2군대의 기관총 진지 중 한 군대가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제압당하자 직접 약 180m 정도 되는 거리를 40kg이 넘는 기관총을 들고 달려가 다시 설치하고 이 진지를 다시 살려서 계속 일본군의 사격을 가하게 했고 전투 내내 직접 두 진지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탄약을 보급하고 급탄 불량을 해결했습니다. 또한 전투 도중에 성면 장갑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맨손으로 뜨거운 총열을 교환하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지원병이 올 때까지 일본군 9중대를 성공적으로 막으면서 직접 일본군 38명을 사살했습니다. 거달카날 전사의 권위자인 리처드 프랭크는 이쪽 방면으로 쳐들어온 일본군의 괴멸이 거의 존 바실론의 덕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존 바실론은 이날의 용맹으로 1943년에 메달 오브 아너 명예훈장을 받고 고향에서 카퍼레이드도 하면서 전쟁 공채 판매를 위한 투어에 참가하다가 1944년에 다시 해병대로 돌아옵니다. 25일로 넘어가는 밤에 일본군의 공격은 이렇게 좌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전투가 전부 끝난 것은 아닌데요. 거달카날 2차 대전투 시리즈는 다음 영상으로 마무리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태평양 전쟁 그 이후의 이야기를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